그해 봄 모내기를 마친 뒤에도 그는 안도의 숨을 내쉬지 못했습니다. 논에는 분명 모가 심겨 있었지만 하늘은 오래도록 닫혀 있었습니다. 비는 오지 않았고 바람은 마른 흙먼지만을 일으켰습니다. 손바닥만 한 논을 바라보며 그는 계산을 해보았습니다. 올해 거둘 수확이 줄어든다면 집에 남은 곡식은 몇 달을 버틸 수 있을지, 아이들의 끼니는 얼마나 줄여야 할지 이미 마음속에서는 숫자가 먼저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창고라 부르기에도 작은 쌀독은 바닥이 보이기 시작했고 지난해 흉작으로 빌려 온 곡식은 아직 갚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봄이 왔지만 그의 삶은 아직 겨울을 지나지 못한 듯 했습니다. 마을 어귀에서는 또다시 흉년이라는 말이 낮게 돌기 시작합니다. 누군가는 하늘을 탓하고 누군가는 운을 말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단지 비가 오지 않는 데에만 있지 않다는 것을. 왜 조선의 흉년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을까요? 왜 기근은 몇 하의 강역을 두고 다시 돌아와 같은 집에 같은 문을 두드렸을까요? 한 해의 흉작이 어떻게 다음 해의 생존을 먼저 갉아먹고 빚과 세금 그리고 의무와 얽혀 다시 기근을 불러오는지 그 반복의 구조는 어디에서 비롯되었을까요? 오늘 우리는 한평민의 메마른 논에서 출발해 조선 사회 속에서 흉년과 기근이 어떻게 구조적으로 이어졌는지를 천천히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아직 해답을 내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반복이라는 말이 왜 이토록 무겁게 남았는지 그 조용한 압력을 함께 들여다보겠습니다. 한 해의 흉작은 겉으로 보기에 단순한 수학의 감소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조선 사회에서 그것은 곧바로 생활 전반을 흔드는 구조적 충격으로 이어졌습니다. 곡식이 조금 덜 거두어졌다는 사실은 단지 한 철의 식사가 줄어든다는 의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저장, 종자, 납부, 교환이라는 여러 층위가 동시에 압박을 받는다는 신호였습니다. 어떤 사회에서는 흉작이 들어도 다음 해를 준비할 여유가 남아 있습니다. 창고에 쌓인 곡식이 완충 장치가 되고 토지나 자산이 또 다른 방패가 됩니다. 이러한 완충 장치는 충격을 흡수하여 한 해의 손실이 곧바로 다음 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막아줍니다. 그러나 다수의 평민 가정에게 그 완충의 두께는 매우 얇았습니다. 저장량은 넉넉하지 않았고 종자로 남겨야 할 목과 식량으로 소비할 몫은 이미 빡빡하게 나뉘어 있었습니다. 이때 흉년은 자연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의 시험이 됩니다. 곡식이 줄어드는 순간 가장 먼저 줄일 수 있는 것은 소비입니다. 끼니를 나누고 양을 줄이며 생활의 속도를 낮춥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할 때가 많습니다. 종지에 손을 대거나 다음 해를 위한 준비를 미루는 선택이 뒤따릅니다. 그 선택은 당장의 생존을 돕지만 다음 해의 생산 조건을 약하게 만듭니다. 충격은 그 자리에서 끝나지 않고 시간을 건너뛰어 남습니다. 평민의 생존 구조는 애초에 최소한의 균형 위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수확이 평균적일 때에는 유지되지만 조금만 흔들려도 균형이 기울어집니다. 이는 개인의 근면함이나 의지와는 별개의 문제였습니다. 구조가 허용하는 여유의 폭이 좁았기 때문입니다. 한 해의 손실을 흡수할 만큼의 여분이 없다면 그 손실은 곧바로 다음 해의 조건을 낮추는 방향으로 작용합니다. 여기에 교환과 시장의 문제가 겹칩니다. 곡식이 부족해질수록 가격은 오르고 필요한 물품을 마련하는 비용은 더 커집니다. 평민은 줄어든 자원을 더 비싼 조건으로 교환해야 합니다. 완충 장치가 두터운 집안은 이 변동을 일정 부분 견딜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집안은 손실을 그대로 떠안습니다. 흉년은 이렇게 자연에서 시작되지만 경제적 조건 속에서 확대됩니다.
결국 문제는 한 번의 가뭄이나 홍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견딜 수 있는 구조가 얼마나 준비되어 있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완충기 얇은 구조에서는 작은 충격도 오래 남습니다. 그리고 그 남은 흔적은 다음 해의 출발선을 낮추어 또 다른 흉년에 더욱 취약한 상태를 만듭니다. 이렇게 해서 흉년은 사건이 아니라 반복을 낳는 조건이 됩니다. 흉년이 들면 가장 먼저 드러나는 변화는 수확량의 감소이지만 그 다음에 따라오는 것은 가격의 움직임이었습니다. 곡식이 줄어들면 시장에 나오는 물량이 감소하고 남아있는 곡식의 값은 서서히 오릅니다. 이는 단순한 숫자의 변화가 아니라 교환의 조건이 바뀐다는 뜻이었습니다. 평민에게 곡식은 곧 생존이자 자본이었기에 가격의 상승은 곧 선택의 폭을 좁히는 방향으로 작용했습니다. 값이 오르는 시기에는 곡식을 팔아 다른 물품을 마련하기가 더욱 조심스러워집니다. 한 되를 내놓으면 이전보다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지만 동시에 다시 곡식을 사야 할 때는 더 많은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흉년 속에서의 교환은 언제나 불리한 균형 위에 놓였습니다. 필요한 물품이나 세금을 마련하기 위해 곡식을 내다 팔면 이후의 식량은 더 비싼 값으로 다시 구해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정은 자기도 모르게 손실을 2번 겪게 됩니다. 가격 상승은 단지 소비의 문제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다음 해를 준비하는 종자의 문제로 이어졌습니다. 흉년 속에서 종자를 충분히 남겨 두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눈앞의 끼니를 해결하기 위해 저장해둔 곡식을 줄이다 보면 파종에 쓸 목도 함께 줄어듭니다. 종자가 줄어들면 재배 면적이 감소하거나 품질이 낮아지고 이는 곧 다음 해의 생산량을 제약하는 요소가 됩니다. 한 해의 흉작이 다음 해의 수확 가능성 자체를 낮추는 구조가 형성되는 순간입니다. 여기에 교환 조건의 악화가 겹치면 상황은 더 분명해집니다. 흉년에는 생필품과 곡식의 가격이 동시에 변동하고 운송과 중개 비용도 늘어납니다. 평민은 필요한 것을 마련하기 위해 더 많은 노동과 시간을 투입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 노동은 이미 줄어든 자원 위에서 이루어지기에 효율은 낮아집니다. 결국 더 많은 노력을 들이고도 남는 몫은 줄어드는 결과에 이릅니다. 이러한 과정이 한 해로 끝난다면 기근은 일시적인 위기로 머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이 변화가 다음 해의 출발선을 낮추는 방식으로 축적됩니다. 저장은 줄어든 상태로 새해를 맞이하고 종자는 부족한 상태에서 뿌려지며 교환 조건은 여전히 불안정합니다. 출발선이 낮아진 상태에서 또 다른 흉년을 맞이하면 충격은 이전보다 더 크게 체감됩니다. 반복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몇 해에 걸쳐 손실이 누적되면 가정의 선택은 점점 단순해집니다. 무엇을 남기고 무엇을 포기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이 점점 좁아집니다. 이전에는 조정할 수 있었던 작은 여유가 사라지고 모든 결정이 생존을 중심으로만 이루어집니다. 이때 기근은 단순히 배고픔의 문제가 아니라 구조적으로 축소된 선택의 문제로 변합니다. 따라서 흉년은 자연에서 시작되지만 경제적 순환 속에서 반복의 형식을 갖추게 됩니다. 가격의 상승, 교환 조건의 악화, 종자의 감소, 생산력의 약화가 서로 연결되면서 매해 출발선은 조금씩 낮아집니다. 그 낮아진 출발선 위에서 다음 해를 맞이하는 순간 기근은 더 이상 예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일정한 강역으로 되풀이되는 가능성이 됩니다. 이것이 조선의 평민에게 흉년이 반복적으로 체감된 한 가지 메커니즘이었습니다. 시장에서의 변동이 생활을 흔들었다면 그 위에 놓여 있던 것은 제도의 기준이었습니다. 흉년이 들었다고 해서 모든 기준이 함께 멈추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전세는
여전히 토지의 결수와 등급을 바탕으로 계산되었고 공납은 고을에 할당된 품목과 수량에 따라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수확이 줄어든 해에도 장부의 형식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자연의 충격은 제도의 틀 안에 고정됩니다. 흉년 속에서 전세를 마련한다는 것은 줄어든 수확 가운데에서도 먼저 떼어둘 몫이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생활에 필요한 양을 조정하기 전에 이미 기준으로 정해진 분량을 염두에 두어야 했습니다. 공납 또한 마찬가지였습니다. 직접 생산하지 못하는 물품이라면 다른 방식으로라도 마련해야 했고 기한은 크게 변하지 않았습니다. 제도는 흉년의 강도를 측정하기보다 일정한 질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작동했습니다. 그 질서가 곧 생활의 우선순위를 재배치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시장의 변동은 일시적인 파도와 같지만 제도의 기준은 그 파도를 담는 그릇에 가깝습니다. 그릇의 크기가 바뀌지 않는 한 안에 담긴 물은 넘치거나 모자라게 됩니다. 흉년은 물의 양을 줄였지만 그릇은 그대로였습니다. 충격은 흩어지지 않고 기준에 맞추어 다시 정렬됩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세금이 자원의 흐름을 고정시켰다면 군역은 시간의 흐름을 재편했습니다. 장정이 복무를 하거나 군포를 마련해야 하는 시기는 흉년과 무관하게 돌아왔습니다. 한 사람이 생업에서 빠지면 그 공백은 가족이 나누어 메워야 했습니다. 줄어든 수확 위에서 노동력이 더 분산되면 다음 해를 준비하는 힘은 더욱 약해집니다. 군역은 단지 의무의 문제가 아니라 가정의 노동 구조를 바꾸는 요소였습니다. 이처럼 제도는 충격을 흡수하기보다 일정한 형식 안에 고정시키는 역할을 했습니다. 흉년의 해에도 납부와 복무의 기준은 유지되었고 그 기준에 맞추어 자원과 시간이 다시 배치되었습니다. 충격은 사라지지 않고 다른 영역으로 이동합니다. 식량의 부족은 노동의 부족으로, 노동의 부족은 생산의 약화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메우는 것이 부채였습니다. 흉년을 넘기기 위해 빌린 곡식과 돈은 다음 해에 수확에서 먼저 갚아야 할 몫이 됩니다. 이는 아직 거두지 않은 미래의 생산을 미리 나누어 두는 것과 같습니다. 수확이 이루어지기 전부터 일부는 이미 약속되어 있습니다. 부채는 단순히 부족을 메우는 수단이 아니라 미래의 자원을 선점하는 장치가 됩니다. 부채가 누적되면 선택의 범위는 더욱 좁아집니다. 종자를 넉넉히 남겨 두기 어렵고 작은 손실에도 흔들리기 쉬운 구조가 됩니다. 흉년이 다시 찾아오지 않더라도 이전 해의 부담은 그대로 남아 있습니다. 만약 또 한 번의 흉년이 겹친다면 이미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충격을 맞게 됩니다. 이렇게 제도와 의무, 그리고 부채는 흉년의 흔적을 현재에 묶어두고 그것을 다음 해로 이어붙입니다. 결국 제도는 흉년을 멈추지 못했을 뿐 아니라 때로는 그 영향을 길게 느리는 방식으로 작동했습니다. 이는 의도된 가혹함이라기보다 질서를 유지하려는 기준이 상황의 변동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자연의 충격 위에 제도의 기준이 겹쳐지고 그 위에 부채가 더해질 때 기근은 단순한 사건을 넘어 지속되는 조건이 됩니다. 평민의 생존이 반복적으로 흔들린 이유는 바로 이 고정된 틀 속에서 충격이 사라지지 않고 남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같은 해에 같은 가뭄이 찾아와도 모든 집이 같은 깊이로 흔들리지는 않았습니다. 흉년이라는 자연의 조건은 동일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기반은 서로 달랐기 때문입니다. 차이는 눈에 띄는 충돌보다 보이지 않는 여유의 층에서 먼저 나타났습니다. 먼저 토지 규모의 차이가 있었습니다. 넓은 토지를 보유한 집안은
한 구역의 수확이 줄어들어도 다른 구역에서 일부를 보충할 수 있었습니다. 수확의 변동이 곧 생존의 위기로 직결되기보다는 내부에서 조정 가능한 문제로 남았습니다. 반면 경작지가 넓지 않은 평민 가정은 작은 감소도 곧 전체 생산의 축소로 이어졌습니다. 선택의 폭은 토지의 넓이만큼 달라졌습니다. 저장 능력 역시 중요한 완춘기였습니다. 여유가 있는 집안은 평년에도 일정한 비축을 유지할 수 있었고 흉년에는 그 저장분을 꺼내 시간을 벌 수 있었습니다. 저장은 단순한 곡식의 축적이 아니라 판단을 미룰 수 있는 시간의 확보였습니다. 그러나 저장량이 많지 않은 가정은 수확이 줄어든 즉시 조정에 들어가야 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기보다 당장의 부족을 메우는데 집중해야 했습니다. 완충의 두께가 다르면 같은 충격도 다른 속도로 스며듭니다. 거래망과 정보 접근의 차이도 작지 않았습니다. 넓은 교환 관계를 가진 집안은 물자의 이동이 비교적 원활했고 필요한 시점에 자원을 조달할 수 있는 통로가 열려 있었습니다. 또한 각 지역의 상황이나 곡물의 흐름에 대한 정보에 더 빨리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거래 범위가 제한된 평민 가정은 주어진 조건 안에서 움직여야 했습니다. 정보의 속도와 범위가 곧 대응의 속도를 결정했습니다. 문서와 제도에 대한 이해 역시 완충의 한 요소였습니다. 규정은 모두에게 동일하게 적용되었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활용하는 능력은 균등하지 않았습니다. 제도의 조정 가능성을 파악하고 필요한 절차를 준비하며 문서를 통해 상황을 설명할 수 있는 역량은 추가적인 시간을 벌어주었습니다. 반대로 그러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 기준은 그대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도는 같았지만 그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여지는 달랐습니다. 이러한 차이들은 단번에 결과를 갈라놓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변동을 흡수하는 방식에서 서서히 격차가 벌어졌습니다. 여유가 있는 집안은 한 번의 흉년을 내부 조정으로 넘길 수 있었고 다음 해를 준비할 기반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 여유가 적은 가정은 충격을 그대로 받아내야 했고 이미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출발해야 했습니다. 같은 제도 아래에서도 그것을 흡수하는 능력의 차이는 누적되었습니다. 결국 흉년이 반복될 때 문제는 자연 그 자체라기보다 그 충격을 완화할 수 있는 층이 얼마나 두꺼웠는가에 달려 있었습니다. 제도는 동일한 틀을 유지했지만 그 틀을 지탱하는 기반은 서로 달랐습니다. 그리고 이 완충의 차이가 시간 속에서 축적되면서 어떤 집은 버티고 어떤 집은 무너지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질문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흉년은 반복될 때마다 평민의 생존을 더 크게 흔들었는가? 그것은 단순히 불운의 연속이 아니라 완충이 얇은 구조가 반복적인 충격을 견디기 어려웠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제 남는 것은 하나의 정리입니다. 자연, 시장, 제도, 그리고 신분의 차이가 어떻게 하나의 반복 구조를 이루었는지 그 전체의 배열을 함께 바라볼 차례입니다. 이제 처음의 질문으로 돌아가 볼 수 있습니다. 왜 흉년과 기근은 반복되었는가? 그것은 단순히 자연의 변덕이 거듭되었기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하나의 흉작은 곧바로 사라지는 사건이 아니라 이미 짜여있던 배열 속으로 들어가 다시 배치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배열은 쉽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자연은 생산을 흔들었고 시장은 그 흔들림을 확대했으며 제도는 일정한 기준을 유지했습니다. 각 요소는 따로 움직이는 듯 보였지만 실제로는 하나의 구조 안에서 서로를 강화했습니다. 충격은 흩어지지 않고 다음 해의 조건으로 남았고 낮아진 출발선은 다시 또 다른 변동을 맞이할 준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연결이 끊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결과 역시 반복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중요한 점은 반복이 특정한 한 요소의 과도함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연, 교환, 제도, 신분의 차이는 각각 독립적인 영역처럼 존재했지만 생활의 현장에서는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 겹침이 곧 생존의 조건이었습니다. 완충이 얇은 구조에서는 작은 충격도 그대로 통과했고 그 통과의 흔적이 다음 해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배열이 유지되는 한 충격 또한 순환했습니다. 따라서 기근의 반복은 우연의 누적이 아니라 배열의 결과였습니다. 한 번의 흉년이 모든 것을 무너뜨렸기 때문이 아니라 충격이 다음 해로 이월되는 방식이 지속되었기 때문입니다. 낮아진 상태에서 다시 시작하고 그 위에 또 다른 변동이 겹쳐질 때 생존은 점차 불안정해집니다. 반복은 그렇게 조용히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이 구조는 늘 극단적인 붕괴만을 의미하지는 않았습니다. 많은 가정은 그 안에서 조정하고 버티고 다시 균형을 맞추려 했습니다. 다만 그 균형이 매년 조금씩 이동했을 뿐입니다. 겉으로는 같은 계절이 돌아오는 것처럼 보이지만 내부의 조건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반복은 멈추지 않았지만 그 속도와 깊이는 집마다 달랐습니다. 이제 들판을 떠올려 봅니다. 봄이 오면 씨를 뿌리고 여름에는 비를 기다리며 가을에는 수확을 합니다. 계절은 변함없이 순환합니다. 그 순환 속에서 사람들은 매해 같은 질문을 되풀이했습니다. 무엇을 남겨두어야 하는가? 무엇을 먼저 내어야 하는가? 구조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선택의 범위를 조용히 정해 두었습니다. 밤이 깊어지면 바람은 들판 위를 천천히 스쳐 지나갑니다. 같은 땅 위에서도 누군가는 단단히 서 있고 누군가는 흔들립니다. 그 차이는 순간의 강풍이 아니라 그 아래에 쌓여있던 조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흉년과 기근의 반복 또한 그러했습니다. 자연의 바람은 매해 불었지만 그것을 받아들이는 배열이 바뀌지 않는 한 결과도 다시 돌아왔습니다.